네, 안녕하세요. 제가 김선희입니다. 저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고 자료 보내고 뭐 글 올리고 전체 총괄하는 선생님이고요. 나노코믹 지금 5번째 운영하고 있어요. 1회 때 기획하는 것부터 제가 해서 제가 되게 애정하는 프로그램이고 1회, 2회, 3회, 4회, 5회 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계속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깜짝 퀴즈 저희가 무슨 기관, 그러니까 저희 기관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무슨 기관에서 이 나노코믹을 열었는지 채팅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나. 이 나노코믹을 열고 있는 기관이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도 모르나? 맞아요. 양자나과 연구단. 오,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양자나과 연구단 맞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양자나과 연구단에서 여러분에게 양자와 나노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요. 나노와 양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더 진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뭐 과학자에 대해서 이공계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됐고요. 재밌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모두 박수. 아, 네, 강연은 지금 한 30분 정도? 25분, 3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5회 나노코믹 과학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해요. 일단 강연을 진행하기 이전에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1반 학생들은 먼저 들었겠지만 제 이름은 이준성이고요. 나노코믹화 캠페인 4회째 선생님으로 활동 중입니다. 2회째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 예정이고 물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저는 실제로 나노 사이즈의 이런 반도체나 고체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노코믹에서 읽었던 그래핀 많이들 재밌게 읽으셨죠? 그래핀과 비슷한 반도체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번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신 게 나노 과학이잖아요. 나노라는 것은 10의 - 9 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은 영역을 얘기해요. 이런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물리학 법칙이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나 뭐 고등학생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막 뉴턴 역학 해가지고 배웠던 이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물체를 위에 던지면 땅에 떨어져야 된다. 막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나노 사이즈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과학이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노 과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려면은 양자역학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해요. 양자역학의 역사는 이제 입자랑 파동 사이에 그 분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은 빛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일단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게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입자는 무엇인가? 입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갱이로 이루어진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자나 분자 이런 식으로 알갱이로 이루어진 무언가 이런 것들을 입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알갱이가 몇 개인지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개수를 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파동은 입자랑은 본질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파동은 일반적으로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갈 수가 있어요. 알갱이를 우리가 알까기를 한다고 하면은 돌이 그냥 자기가 날아가잖아요. 뭐 돌이 뭐
이 바닥을 타고 뭐 울렁거리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돌이 그냥 자기가 직접 날아가는데 파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동의 대표적인 예시는 물결파가 있어요. 우리가 수면 위에다가 물방울을 뚝 떨어뜨리면은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퍼져나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결파가 수면 위에서 전달되는 것처럼 이제 물결파는 물을 매질로 이렇게 가죠. 그런 식으로 매질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제 입자에선 나타나지 않는 회절이나 간섭이라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17세기부터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 여러분도 아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빛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실험들을 준비를 했고 알갱이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증거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이제 하위 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빛은 입자가 아니다.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적합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해 나갔는데 둘 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입자여도 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파동처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파동이어도 입자처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파워풀했기 때문에 하이언스의 의견은 정말 다 무시되고 사람들이 뉴턴 말만 맞다. 그래서 빛은 입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까지 거의 200년 동안이죠. 200년 동안 빛은 입자라고 믿고 있었다가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걸 제안합니다.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이런 구멍 두 개를 이렇게 뚫어 놓고요. 거기다가 빛을 쏘는 거예요. 만약 빛이 입자라고 하면은 얘가 그냥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뒤에 면에 도착을 할 거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구멍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빛이 닿아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 구멍을 통과를 했을 때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도달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 벽면에서 간섭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입자일 때랑 다른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을 함으로써 토마스 영이 빛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이 오른쪽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해서 빛이 파동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뉴턴의 입장이 세긴 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어, 이제 토마스 영이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이 이후부터는 빛이 파동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들이 정말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19세기 초에는 이 영이 실험한 이후에는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회절 관련을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은 회절이랑 간섭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절 관련 실험을 해봤는데 빛이 정말 회절을 하더라. 그래서 빛이 파동이구나 라는 증거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파동이라고 해도 빛이 파동인데 어떤 파동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서 빛이 전기장이랑 자기장의 파동이다. 전기장이라는 거는 전기가 전달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얘기하고 자기장이라는 것은 이제 자석끼리 당기는 그런 자기력이 있잖아요. 자기력이 전달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떨리면서 나오는 파동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함으로써 빛의 파동설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금속 박에다가 전자를 쐈더니 아니 빛을 쐈더니 전자가 나옵니다. 라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 전자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다른
이상한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매질을 타고선 이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테르라는 매질이 우주 전체에 깔려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 이제 빛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에테르라는 물질의 성질을 밝혀내기 위해서 마이컬슨하고 몰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의 간섭계를 설치를 하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얘가 반거울이라서 반은 튕겨내고 반은 직진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들에 맞닿아 가지고 돌아오면은 만약에 여기 이 위쪽이랑 이 오른쪽이랑 거리차가 있으면은 간섭 무늬가 디텍이 돼요. 그러니까 디텍터에 간섭 무늬가 읽힙니다. 그러면은 어 얘가 이제 설치해 놓은 방향에 따라서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에테르의 움직임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매질이 움직이면은 이 이동하는 거리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테르가 움직이면은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질 테니까 '에테르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선 여러 방향으로 돌리면서 저 실험을 해 봅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해 보니까 어 뭔가 매질이 있으면은 에테르가 있으면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빛은 매질이 없구나.'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에테르라는 게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동시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다는 결과를 통해서 빛의 속도도 항상 일정하다라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은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던 와중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되던 이 물리학적 질문들이 한 질문 중 하나가 흑체 복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흑체라는 것은 흡수한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물체여서 빛이 계속 들어오면은 에너지가 쌓여서 점점 뜨거워지다가 얘가 너무 뜨거워져서 빛을 다시 내보내는 그런 물체를 말해요. 그래서 흑체 복사라는 것은 흑체의 온도에 따라서 빛을 방출하는 현상을 말해요. 근데 흑체 복사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빛에 대한 그런 공식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대충 이 곡선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추측을 해 가지고 식을 끄적여 봤는데 어 빛이 입자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너무 잘 설명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결정타를 칩니다. 아까 이제 헤르츠가 빛을 금속에 쪼았더니 전자가 나온다라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상하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거죠. 빛이 사실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어 빛이 이 전자에 맞으면서 전자가 튕겨 나가는 거다. 빛 알갱이가 전자에 맞으면서 튕겨 나가는 거다라고 해서 광양자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결국 '빛은 입자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양자역학과하고 관계가 없지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정립을 합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광양자설 빛은 입자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은 빛은 입자여야 하는데 토마스 영의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빛은 파동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해서 빛은 그러면은 둘 다 맞다고 하자.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개념이 빛의 이중성입니다. 빛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빛이 원래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자라고? 둘 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물질파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입자가 사실
입자이면서 파동일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슨하고 저머라는 사람이 전자에 대해서 회전 실험을 함으로써 어, 전자도 회전을 하더라.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더라. 결국에 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입자들도 결국에는 입자이자 파동이다. 결국에는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매우 작은 영역에서는 모든 입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다. 그래서 입자 파동 이중성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행동을 파동으로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었는데 거기서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서 어, 이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사실 파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정식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입자의 움직임이 이런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푼 이 결과로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영역에서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으로 입자 파동의 움직임을 표현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p사이라는 걸 파동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입자이자 파동인 건 알겠는데 입자이자 파동일 수가 있나? 사실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개념이 확률 파동이라는 개념입니다.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양자역학의 이중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 파동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요. 결국에 이 파동 함수, 사실 제곱인데요. 파동 함수는 확률 파동이다. 그냥 파동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파동이 아니라 이 파동이 확률 파동이다. 라는 걸 제안했어요. 확률 파동이라는 게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확률로서 이렇게 확률이 파동치는 것처럼 나아가다가 우리가 관측을 하면은 이게 하나의 확률로 정의돼가지고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관측하지 않으면은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동처럼 움직이다가 관측을 하면은 확률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입자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늘색 이렇게 구름 모양이 이제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파동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입자는 이 사이에서 어디에서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둘 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넷 다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넷 중 하나에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측을 해가지고 위치라는 거 하나로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 한 위치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있다는 게 발견이 되는 게 이 확률 파동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우리는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코펜하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합의를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풀면은 파동 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 파동 함수를 구하면은 입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측을 하면은 여러 가지 확률로 존재하던 것들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여기가 되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회의인데 여기 노벨상 수상자만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이 노벨상 수상자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는 사실상 이 양자역학의 첫 관문을 연 사람들인데 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어랑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들은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는 이 모든 것이 확률로 결정된다는 소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려고 열심히 사고 실험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보어랑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가 제안하는 이 사고 실험들에 대해서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명한 이 사고 실험 중에 하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거예요. 사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을 비판하려고 만든 사고 실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양자역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실험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고양이 관련된 실험을 제안해요. 이 실험은 뭐냐면은 이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이제 방사선 붕괴 원소를 같이 넣어놔요. 그리고 방사선 붕괴 원소 옆에다가 만약에 방사선이 붕괴가 되면은 이게 관측이 되는 그런 장비를 설정해 놓고 관측이 되면은 독약을 해머로 때리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붕괴가 되면은 얘가 관측을 해서 독약을 해머로 때려서 고양이는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붕괴가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상자를 닫고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는 이 방사선이 붕괴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랑 죽어있는 상태랑 둘 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관측을 하면은 고양이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 실험입니다. 근데 보어랑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이걸 잘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말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 이게 양자역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사고 실험이 되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아무도 달을 보고 있지 않으면은 달을 관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어랑 하이젠베르크는 그게 맞다.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은 화나가지고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라고 유명한 얘기를 하지만 보어는 여기에 이렇게 답변하죠. 주사위 놀이를 하든 말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결국에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논쟁이 끊이질 않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코펜하겐 해석이 실험적으로도 정확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양자역학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과 기술들이 등장했고 현재 엄청나게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특히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위에서는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노과학에서는 사실상 양자역학으로 기술하지 않으면은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예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자역학에도 불완전한 부분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합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서 풉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양자역학은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하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였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이나 뭐로나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던 질문을 채팅이나 아니면 채팅으로 적기가 복잡하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채팅과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우선권은 마이크를 켜고 말하는 사람의 질문을 먼저 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수고하신 이순 박사님께 박수. 박사님이라고 불러버렸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리 박사가 됐다고 생각할게요. 네. 선생님, 질문해도 예. 될까요? 네. 물리학을 전공하면 무슨 과목을 주로 많이 배우나요? 물리학을 전공하면은 무슨 과목을 많이 배우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냐 이런 질문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어, 물리학과에서는 맨 처음으로는 이제 고전 물리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고전역학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흔히 다루는 그런 역학적인 문제들, 우리가 뭐 기계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에 대해서 또 따로 배워요. 전기랑 자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사실상 전기랑 자기랑 합쳐져 있는 건데, 그거는 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전자기학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1년 동안 배워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열물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열물리라는 건 사실 통계물리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물체들이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라고 너무나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통계적으로 어, 이렇다 치자 해가지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물리, 열물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공 과목들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과목들. 제가 주로 배웠던 건 고체 물리학이었고요. 고체 물리는 고체 안에 있는 물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플라즈마 물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입자 물리 이런 것도 있고 뭐 원자 물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극저온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도 있어요. 일단 채팅으로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채팅 관련된 질문을 좀 채팅 질문 받기 전에 손 들고 질문하실 분 먼저 있나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빈이 학생? 네. 수빈 학생 손 든 거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양자역학 관련 영상 찾아보다가 네. 전자가 정상파를 형성해서 그 전자들이 궤도에 잡혀 있을 수 있게 뭔가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만약에 진짜면 이 정상파가 어떤 식으로 전자들을 궤도에 잡아놓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질문이네요. 네. 이 정상파가 궤도에 잡아놓는다는 얘기는 사실 궤도에 잡아놓는 건 아니고요. 정상파만 이 궤도 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풀면은 이 파동함수라는 게 나온다고 했었죠. 이 파동함수라는 것을 풀어보면은 이 원자에 대해서 파동함수를 풀어보면은 이게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만 이 파동이 머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파동이 머물 때는 이 파동이 정상파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궤도에 머물 수가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상파가 이거를 정지시켜 놓을 수 있다라는 게 이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과정이 반대죠. 이제 궤도에 붙잡혀 있는 애들을 보니까 정상파더라 이런 겁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시나요? 이번엔 채팅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해줄게요. 저희가 관측하지 않은 물건들은 확률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건가요? 근데 확률적으로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상 확률적으로 아주 0.0000001%의 확률로 우주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는 것뿐이죠. 네. 실제로 확률적으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가 관측을 하면은 한 곳에 결정이 되는 거죠. 끈이론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끈이론은 사실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모든 것들이 이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원적인 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차원적인 끈이 떨리면서 보이는 게 이 입자라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공간 또한 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도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양자역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나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끈이론 공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끈이론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물리학 그렇죠. 박사들 중에서도 정말 최첨단의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분들이 모여 있는 분야예요. 뭐 천재들 사이에 천재들이 모여 있는 분야겠죠? 그렇죠.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빛이 반사가 된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저희가 보지 않아도 물질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빛이 물체에 닿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 파동함수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은 그게 관측이 돼요. 빛으로부터. 빛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관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미 위치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거기 위치가 결정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물질이 거기 꼭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파동함수에 영향을 주면은 거기서 결정이 돼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내용인지 맥락 같은 거를 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사실 슈레딩거 방정식은 파동을 이용해서 나타낸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실 고전력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동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파동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보인 게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입니다. 양자역학을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나요? 아주 얕게 배우는데 오늘 배웠던 것만큼 배워요 거의. 그래서 사실 자세한 거 배우려면 대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면서 시간에 따라 확률이 달라집니다. 물체가 어디 있는지 물체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체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파동 함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환경에 물체가 놓여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겠죠. 네, 빠르게 답변을 드렸는데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지고 이미 집에 계시지만 오늘 간직할 키워드들은 뭐 슈레딩거,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뭐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었는데 코펜하겐 해석을 놓고 사람들이 많이 싸웠고 아인슈타인이 반대했지만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이론이 맞다고 판명이 났다 이런 내용.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되게 유명한 일화여가지고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지나가다 보면 살다 보면 또 들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 뭔지 안다고 아는 척 한번 하시면 나노코빅 들은 보람이 있겠죠? 뭐 이 정도 키워드가 있고요.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과제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만들어 봤는데 교수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STM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그렇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과제니까 연구원들이 이렇게 원자 하나하나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게 이 양자력과 연구단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일 잘한 학생 한 명에게는 아날로그 사이언스 만화책과 머그잔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주면 너무 아쉬우니까 2등, 3등에게는 머그잔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혹시 마지막으로 뭐 나노코믹 전반 운영에 대한 질문 있으면 뭐 여러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은 받고 없으면 마무리 지을게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수고해주신 이순 선생님께 박수 그리고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